창업과세법 11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비과세 기타 소득 할 차례죠. 자, 기타 소득 중에 이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따른 정착금, 위로지원금, 그 다음에 상금 같은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지원금, 그 다음에 국군 포로가 받는 위로 지원금,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보로금, 예전에 뭐 간첩 신고하면 얼마 준다고 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 다음에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기타 법소종 상금과 부상, 이렇게 이런 어떤 보훈급여금, 정착금, 위로지원금, 자,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요. 비과세. 응?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게 기타 소득이라 그랬죠. 그런데 기타 소득인데 이 중에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5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한해서만 이제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의 양도도 기타 과세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서화 골동품 중에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경우에는 비과세예요. 보물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이렇게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건 비과세다.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예요. 응?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화나 골동품을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게 양도한단 말이죠. 뭐 증여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만약에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다 이거죠. 응?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어떤 공적 시설에 이제 맡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 아까 이제 종교인 소득은 그 성질상 사실은 이거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는 건데 정책적인 이유로 지금 기타 소득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우리가 거기서도 본인의 학자금 같은 경우 어떻게 했죠? 비과세였죠. 물론 예외는 있었죠. 제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본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그 회사의 어떤 그 회사의 그 규칙에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돼야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본인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과세 된다 그랬잖아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이건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죠.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종교인 소득에서도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단체로부터 어떤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건 이제 비과세다. 비과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제 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돼야겠죠. 그 다음 그 식사 또는 식사대 그때 10만 원,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어떤 지급액,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근로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다. 그 다음에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이것도 비과세고요. 그래서 이 종교인 소득과 관련해서 비과세되는 내역은 우리 근로소득 있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경우하고 똑같아요. 자, 기타 소득의 계산 구조를 한번 보죠. 우리가 기타 소득은 자,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필요 경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법정 필요 경비하고 실제 필요 경비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법정 필요 경비를 한번 볼까요? 자, 법정 필요 경비는 총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제 경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에서는 이와 같은 법정 필요 경비를 공제하기도 하고요. 또는 실제 필요 경비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실제 필요 경비가 더 크다면 그러니까 법정 필요 경비보다 실제 필요 경비가 더 크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필요 경비가 법정 필요 경비보다 이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필요 경비 공제율이라 그래요. 이런 필요 경비 공제율을 곱한 금액보다 실제 필요 경비가 더 크기는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실제 필요 경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필요 경비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이때 필요 경비 공제율이 얼마냐?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그 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이 필요 경비 공제율이 80%예요. 80%. 그래서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이 1,000만 원이었다. 그 중에 800만 원을 경비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적자의 원고료 등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대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권 또는 대여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타 소득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의 대부분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60%. 60%. 이게 이제 2018년도까지는 70%였어요. 그러다가 2019년 과세분서부터는 60%로 내려갔죠. 60%로. 그래서 이게 60%고요.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이 있어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대가도 기타 소득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좀 정리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바꾸세요. 요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90%예요. 필요 경비 공제율이 90%다. 다만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천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1억 원 초과 부분은 8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이다. 만약에 2억 원, 서화 골동품의 양도 대가가 2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까지는 이제 9천만 원이죠. 필요 경비가. 그런데 이제 9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80%니까 거기는 이제 초과 부분은 8천만 원 합하면 1억 7천만 원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때 기타 소득 금액은 2억인 경우에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어요. 서화 골동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예요. 그러니까 서화 골동품의 보유 기간이 길면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억 원에 양도 대가가 2억 원이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서화 골동품을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9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등 주택 입주 지체 상금 80%,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의 양도 90%, 서화 골동품의 양도 90%. 다만 예외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인데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가 된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유형만 다르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6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60%가 되겠죠. 그렇죠?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은 거의 대부분 필요 경비 공제율이
60%예요. 60%. 자, 그러니까 이 60%, 80% 정도 되는데 실제 필요 경비가 이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필요 경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이제 법정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자,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어떠냐?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받은 금액 중 다음과 같은 금액과 실제 필요 경비 중 큰 금액에 의해 하는데 아마 실제 필요 경비가 이걸 넘지는 못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를 필요 경비로 빼줘요. 이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실제 필요 경비가 이건 높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로소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지금 근로소득 공제가 얼마였죠? 근로소득 공제가 500만 원 이하가 70%,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40%잖아요. 근데 여기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보세요. 2천만 원 이하인데 필요 경비를 무려 80%나 인정하죠. 80%. 이건 근로소득 대비해서 엄청나게 우대를 해주는 거죠. 그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필요 경비 80%,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600만 원이다. 2천만 원 초과분은 50%, 4천만 원 초과분은 30%, 6천만 원 초과분은 20%를 공제를 해줘요. 자, 실제 필요 경비는 이제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를 공제하게 되죠.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를 공제하게 된다. 자, 그 다음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한번 보죠.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보면 과세 최저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건별로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근데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인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잘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야?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잖아. 그럼 필요 경비를 공제해서 5만 원이 나오려면 내 원래 수익 금액이 얼마여야 되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의 경우를 가상을 하면요. 우리가 기타 소득 있죠? 기타 소득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면 원작자의 원고료 등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 될까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복권이나 이런 당첨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타 소득의 거의 태반은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필요 경비 공제율은요 60%예요. 이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거의 기타 소득의 거의 절대적인 다수는 다 이거예요. 원작자의 원고료 등하고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 될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 경비 공제율 60%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 내가 수입을 올리면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이 돼요.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그냥 이걸 할까 말까 하다 했어요. 자, 보세요. 자, S 수익 금액이 얼마였을 때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수익 금액에서 빼기 수익 금액 곱하기 60%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는 이제 필요 경비 공제율이잖아. 우리 앞서서 살펴봤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60%란 건 100분의 60이라는 거잖아. 그럼 10분의 6, 0.6이라는 거 아니에요? 0.6S S 빼면 0.4S잖아. 0.4X 5만 원. 그럼 0.4X 5만 원이면 X로 하면 어떻게 돼요? X로 하면 5만 원 나누기 0.4. 0.4가 뭐예요? 10분의 4잖아. 그러면 뒤집으면 되잖아요. 5만 원 곱하기 4분의 10. 그렇게 하면 X는 얼마예요? 1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12만 5천 원. 그러니까 X는 1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 총 수익 금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이면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돼요. 비과세.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디 이렇게 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청문회 주재자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비과세죠. 비과세. 그건 건별 10만 원 이하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건별 10만 원 이하는 비과세다. 다음에 승마 투표권 등의 환급금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슬롯 이거 금액까지 자세히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한다면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이하, 총 수익 금액, 그러니까 법정 필요 경비 공제율 60%로 계산했을 때 총 수익 금액 12만 5천 원 이하면 비과세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슬롯 머신 등으로 인한 당첨 금품의 경우는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다음에 여기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이게 좀 중요해요.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보면 여기 과세 방법 중에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 이건 종합과세 안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 이건 뭐죠? 완납적 원천징수로 그 세금 문제가 종결된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 다음에 조건부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복잡하네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굳이 암기 안 해도 하고 이해가 돼요.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이건 종합과세 안 돼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어떤 경우냐면 복권 등의 당첨소득, 슬롯 머신 등으로 인한 당첨금품, 승마 투표권 등에 의한 환급금, 사행행위로 인한 수익들이죠.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자,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양도 대가가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는요, 이건 어떤 경우냐? 자, 복권 당첨 금액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됐어, 로또에. 자, 근데 이거 만약에 종합과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소득세율이 아마 최고 세율 낼걸 42%. 이 종합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기타 소득, 근로소득 다 합한 거 아니에요. 40. 그럼 최고 세율 내면 여러분한테 유리하겠어, 불리하겠어? 엄청나게 불리한 거죠. 엄청나게 불리한 거지, 이거는. 이건 분리과세 되는 게 유리한 거죠.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6천만 원 이상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 합산돼가지고 종합과세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득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거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납세자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분리과세. 그냥 원천징수로 종결 짓는 게 이건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복권 등 당첨금액, 승마 특별권 등의 환급금,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있어요. 발생한 소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완납적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종결돼요. 분리과세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예요. 20%. 근데 복권 당첨 금액의 경우에는 3억 원까지는 20%인데 3억 원 초과분은 30%다. 3억 원 초과분은 30%다.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이거는 분리과세가 안 돼. 왜 분리과세가 안 돼요? 왜?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인 거.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가 안 돼. 100%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천징수가 사실상 이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 위약금 배상금. 이거 좀 표현이 좀 이건 좀 적절치가 못해요. 좀 내용을 바꾸시죠. 이렇게 내용을 바꾸세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 다시 얘기할게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 자, 우리 매매 계약에서는요, 누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죠. 그죠? 매도인이 뭐예요? 물건을 판 사람이고 매수인이 물건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판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 매매 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매매 대가가 크지 않으면 일시에 매매 대금을 일시에 완납을 하죠. 근데 이제 매매 대가가 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다음에 고가의 장비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매매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을 해요. 자, 이렇게 매매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워낙 매매 대금 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죠. 자, 이때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한 10% 정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하면요,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죄송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요. 그 해약금이란 게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죠. 그래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면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이 있었던 경우예요. 계약 위반이 있었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계약 해지야. 그런데 계약 위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또 매도인은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당사자 누구도 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계약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한 3천만 원짜리 계약금 포기. 나 계약금 안 받겠어. 자, 계약 해제. 그렇게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천만 원을 받은 매도인은 자신이 받은 3천만 원에 그 3천만 원을 얹어서 6천만 원을 매수인한테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야. 그런데 이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다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렇게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때 해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은 뭐예요? 요건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 요건 본래의 계약의 이행을 넘어서는 손해 부분이잖아요. 그죠? 넘어서서 지급되는 어떤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득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금 원천징수인데 원천징수는 지금 누가 하는 거죠? 돈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돈을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매도인이 그 계약금의 배액을 줄 때 떼는 거예요. 응?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매수인이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매수인이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계약금 뭐야? 이미 줬지.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은 줬잖아. 3천만 원 쟤한테 줬잖아. 3천만 원 누가 줬어? 매도인이 가지고 있어. 그럼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계약해? 해제. 아, 내가 계약금 안 받을게. 계약 해제. 그럼 계약이 해제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제 의사 표시를 하면서 돈을 준 게 아니잖아. 응? 돈은 이미 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천 징수가 안 되죠. 원천 징수가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돈을 주면서 떼야 되는데 계약금이 이미 먼저 가 있잖아. 계약금 계약 체결할 때 줬죠.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응?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야. 원천 징수가 안 되니까. 원천 징수가 안 되니까 분리과세가 안 돼. 이 경우는 뭐야? 무조건 종합과세죠. 무조건 종합과세. 응?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원천 징수가 안 되니까 종합과세가 되는 거야. 원천 징수가 안 되니까. 응?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 이게 무조건 종합과세다. 원천 징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뇌물. 뇌물 주면서 원천 징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뇌물 이런 거 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공무원한테 내가 뇌물을 주면서 아이고 이거 제가 원천 징수할게요 하면서 거기서 돈 떼고 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 원천 징수가 안 되지. 그래서 원천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 암기할 필요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막 암기할 필요 없어. 무조건 분리과세 어떤 경우 무조건 암기할 필요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나니까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를 했구나.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 아 이건 원천 징수를 할 수 없어서 이건 종합과세밖에 못하겠네. 딱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다 조건부 분리과세요. 나머지 다 조건부. 그러니까 뭐야? 기타 소득은 거의 대부분 다 조건부 분리과세요. 기타 소득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 어? 기타 소득. 이 조건부 분리과세가 아닌 경우는 별로 없잖아. 응? 아까 내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일 많은 게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 인적 용역의 대가라든지 아니면 뭐 원작자의 원고료 등이라 그랬잖아. 그건 뭐야? 그건 조건부 분리과세요. 그건 조건부 분리과세. 그건 조건부 분리과세죠. 응? 조건부 분리과세. 그리고 그런 경우 뭐 법정 필요금비 인정되는 경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부 분리과세, 나머지 다 조건부 분리과세인데 원천 징수세율 20%. 그런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여기도 좀 표현이 잘못됐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해지 일시금 부금자는 빼세요. 해지 일시금은 15%예요. 요건 15%. 그래서 조건부 분리과세죠. 거의 대부분은. 자, 기타 소득 금액의 3단계 접근법 한번 보자. 맨 처음에 기타 소득 금액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 과세 방법별로 좀 구분을 해줘야 돼. 이게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조건부 분리과세인지 나눠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분리과세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로 세금 문제가 끝났어.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 무조건 분리과세는 빼버려.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분리과세를 합해야 돼. 두 개 금액을 이제 합해서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합계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 징수로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종합과세로 할 수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 합계 금액이 전부 합계 금액이 3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기타 소득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조건부 분리과세요. 지금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다 조건부 분리과세인데 우리가 흔히 그래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이면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종합과세 하는 경우는 없고요. 분리과세를 끝나죠. 분리과세는 뭐예요? 원천징수로 끝낸다는 거예요. 원천징수로 끝내요.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다 끝내. 물론 이제 이때도 원천징수세율 20%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종합과세 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그 세율이 있잖아요. 6%부터 42%. 요걸 이제 비교해서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다 끝내버려요. 그런데 이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야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야 돼. 그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부 분리과세 금액을 합쳤어요. 합쳤더니 300만 원 이하야.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야 돼, 얘는. 근데 300만 원 이하야. 그러면 이때 조건부 분리과세 있잖아요. 이 조건부 분리과세 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가든지 아니면 종합과세로 가든지 이때 분리과세 그러니까 원천징수로 그냥 원천징수에 이미 내가 원천징수 당했지 받을 때 그러면 종합과세를 안 간다는 얘기는 그걸로 끝낸다는 거지. 그걸로 끝낸다는 거잖아요. 원천징수로 끝낸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을 부담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뇌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건 흔한 경우가 아니지. 그러니까 다 조건부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면 내가 이미 조건부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종합과세를 안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종합과세로 가게 되면 이제 내가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쳐져서 그지 세율에 따라서 그 뭐 6%서부터 42% 세율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야 돼요. 나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내가 며칠 전에 종합소득 신고를 했어요. 내가 이제 학교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내가 기타 소득이 있어. 기타 소득이 내가 이제 이 그 300만 원을 초과해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서 내가 이제 종합과세를 했죠. 그래서 그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건데 금년에는 그 뭐더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기를 해줬더라고요. 납부 기한도 8월 30일까지로 연기해주고. 근데 나는 하여튼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때 이 300만 원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이라는데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이면 얼마 정도가 여기에 300만 원에 해당이 될까요? 300만 원. 300만 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3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려면 3, 42 얼마 정도 되죠? 47에 한 750만 원 정도 된다. 750만 원. 그치? 750만 원.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으로 인한 내가 수익 금액이 750만 원. 지금 그러니까 법정 필요 경비율을 60%로 잡았을 때, 60%로 잡았을 때 그게 한 750만 원 정도이면 300만 원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내가 기타 소득으로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출제 수당이라든지 뭐 어디 뭐 심사 면접 뭐 수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외부로부터 뭐 어디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든지 해서 그 합한 금액이 75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750만 원이 안 되면 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 거기 한번 박스 안에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박스 안에 보면 글쎄요,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우리 그 하이클래스에서 그 인터넷으로 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살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